전하, 보시옵소서. 저자의 목줄기를 감고 있는 시커먼 구렁이의 대가리가 전하의 용안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사옵니다. 대감, 그 곡디고 온 비단 살결 속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 천지가 진노하여 곧 니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야. 팔도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청렴한 대감마님이라 하면 겉으로야 기름기 흐르는 선비요 자비로운 어버이라 칭송받기 마련이지요. 허나 그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홀랑 벗겨보면 그 속엔 백성의 피눈물을 씹어 삼킨 구렁이에 탐욕과 사람 살결 썩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법입니다. 제 손으로 똥물 속에 던져버렸던 노비 소녀가 어찌하여 10년 뒤 제 집안의 목줄을 딸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대감은 왜 자신의 파멸을 예언하는 이 계집의 눈을 보며 오줌을 지린 것일까요? 흘바닥을 기던 짐승에서 조선의 용안을 뒤흔드는 천하제일 관상가가 된 여인. 분이에 기막히고도 피비린내 나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흙탕 속에 처박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한 소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조선 팔도를 뒤흔들 천하제일의 관상가가 똥물 뒤집어 쓴 노비 소녀에게 무릎을 꿇은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어느 화창하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햇살이 눈부신 날로 가보겠습니다. 대감마님 댁 마당에는 비명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를 소란이 한창이네요. 이년아, 더 빨리 기어라. 말이 왜 이리 굼떠. 이러고도 내년이 밥을 처먹길 바라느냐? 아이고, 도련님. 말이 늙어서 그렇사옵니다. 채찍질을 더 하셔야 말을 듣지요. 그런가? 이랴, 더 빨리 달려. 흘바닥에 내 발로 엎드린 채 등 위에 살집 좋은 도련님을 태우고 마당을 뱅뱅 도는 저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분이입니다. 10대살이나 되었을까요?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팔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무릎은 이미 까져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군요. 하지만 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갈 뿐입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제 그만하시지요. 전년 숨 넘어가겠습니다. 전년 죽으면 당장 내일 물 길어올 놈이 없지 않습니까요? 에잉, 쯧쯧, 재미없게시. 야, 이년아, 썩 꺼져서 마당이나 쓸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련님이 등에서 펄쩍 뛰어내리자마자 분이는 발길질을 당해 구석으로 처박힙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는데도 그 눈빛만큼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하인 하나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들어옵니다. 대감마님, 오셨습니다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라니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백운 선생이십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가 백운 선생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물 한 모금 청하러 들르셨답니다. 대감의 눈이 둥그렇게 커지네요. 백운 선생이 누구입니까? 한 번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는 물론이요. 죽는 날짜까지 맞춘다는 신선 같은 인물 아닙니까? 정승판서들도 그에게 줄을 대지 못해 안달인데 제 발로 찾아왔다니요. 아니,
그 귀한 분을 문 밖에 세워뒀단 말이냐? 당장 대문을 활짝 열어라. 어서.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백운 선생을 맞이합니다. 흰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백운 선생의 풍채는 과연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 또 영광입니다, 선생.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내 당장 주안상을 내오라 이르겠습니다. 허허,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목이나 좀 축일까 하여 들른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번거롭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여봐라, 뭘 꿈을 대느냐? 당장 제일 좋은 술과 안주를 내오고 안방마님과 도련님도 모셔오너라. 선생께 관상을 볼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아느냐? 대감은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들이밀며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하지만 백운 선생은 차만 한 모금 마실 뿐 대감의 얼굴에는 통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감 물맛이 참으로 답니다. 허나 집안에 묘한 기운이 흐르는구려. 예, 묘한 기운이라니요. 혹시 제게 대운이 들어올 징조입니까? 제가 이번에 판서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고. 백운 선생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대감과 식솔들은 영문을 몰라 그 뒤를 졸졸 따르지요. 선생님, 이쪽은 제 아들놈입니다. 아주 장군감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쪽은 제 안사람입니다.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백운 선생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대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갈 때쯤 선생의 발걸음이 마당 한 구석, 걸음더미 옆에서 멈춥니다. 그곳에는 아까 도련님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쭈그려 앉아 식은 밥덩이를 입에 쑤셔 넣고 있던 분이가 있었습니다. 대감은 기겁을 하며 소리칩니다. 에이, 더러운 것. 손님 오셨는데 눈에 띄지 말고 꺼지라 하지 않았느냐. 여봐라,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분이를 끌어내려던 찰나 백운 선생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옵니다. 멈춰라. 손 대지 마라.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던 백운 선생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선생은 성큼성큼 분이에게 다가갑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분이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거긴 똥밭입니다. 옷 버리십니다요. 그녀는 그냥 말 못하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조용히 하시오. 내 눈에는 지금 자네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귀한 것이 보이니. 백운 선생은 떨고 있는 분이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흙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분이의 눈과 선생의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선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곳에. 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이의 이마와 코, 그리고 턱선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립니다. 분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지만 선생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돕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분이라 하옵니다. 분이라 흙 속에 묻혀 분이라 불렸으나 실은 하늘을 품은 아이로구나. 선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감을 향해 돌아섭니다. 방금 전까지의 호통은 사라지고 장사치보다
더 능글맞은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습니다. 대감, 내 이 아이를 사겠소. 예? 전현의료? 아니 선생님, 농이 지나치십니다. 저것은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입니다. 관상을 보시러 오셨다가 노비 하나를 사시겠다니요. 얼마면 되겠소? 쌀백가마? 아니면 논백마지기? 대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쌀백가마라니요. 저런 비쩍 마른 계집아이 하나에 대감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아니면 전현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에이, 설마. 그냥 변덕이겠지.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기자. 허허,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야. 하지만 저 아이가 비록 천한 것이나 제 집에서 나고 자라 정이 많이 든 아이라. 비단 500필과 금 100냥. 지금 당장 내어드리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금 100냥이면 기와지. 몇 채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대감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정말이십니까? 무르기 없기입니다. 허허, 내가 언제 헛소리하는 것 보았소? 당장 문서 가져오시오. 거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대감은 혹시라도 백운 선생이 마음을 바꿀까봐 부랴부랴 노비 문서를 내주었고, 선생은 품속에서 어음과 폐물을 꺼내 대감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대감은 금덩이를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려 낄낄거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골칫덩이를 아주 비싸게 치웠습니다, 그려. 하하하. 저런 멍청한 년을 금 100냥에 사다니. 천하의 백운 선생도 늙으셨구만. 대감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지만 백운 선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분이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가자, 아가. 이제 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선생님, 왜 저 같은 것을? 쉿.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제 곧 너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줄 걸음이 될 게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분이는 멍하니 선생을 바라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십니다. 선생의 손에 이끌려 대문을 나서는 분이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금 대감이 헐값이라 생각하며 팔아넘긴 그 아이가 훗날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 저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을 말이죠. 흙투성이 소녀 분이가 씻겨지고 다듬어져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그리고 백운 선생은 도대체 분이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토록 놀랐던 것일까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검댕에 가려졌던 살결은 뽀얀 백옥이요, 헝클어진 머리칼을 빗겨 놓으니 밤하늘 은하수처럼 찰랑거렸습니다. 짐승처럼 살던 부엌대기 분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양반집 교수조차 기 죽일 만큼 고운 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백운 선생은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허허,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진을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법이라더니 내가 바로 그 진주로구나. 어르신, 정말 이 비단옷을 제가 입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노비일 뿐인데. 노비라니 당치도 않다. 너는 이제 내 제자다. 그 옷이 날개라기보단 내 본 모습을 찾아가는 껍질이라 생각하거라. 자, 어서 이 쌀밥부터 뜨거라. 기름진 2000쌀밥에 고깃국을 처음 받아든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던 아이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고 선생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헌데 어르신, 어찌하여 밥상 위로 붉은 기운이 아른거립니까? 붉은 기운, 김이 모락모락 나니 헛것을 본 게지. 어서 먹어라. 선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것이 분이의 신묘한 능력이 깨어나는 첫 신호탄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배를 채우고 몸을 뉘일 곳이 생기니 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항문을 익혀나갔습니다. 천자문을 뗀 지사흘 만에 논어의 구절을 외우고 보름이 지나자 붓을 들어 난을 치더랍니다. 허나 백운 선생을 진짜 놀라게 한 건 글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이 관상책을 펼쳐놓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분이야, 이 그림 속 사내의 상이 어떠하냐? 눈꼬리가 처지고 입술이 얇으니 무엇을 뜻하겠느냐? 책에는 소심하고 재물을 탐한다고 적혀 있겠지요. 오호라, 벌써 책을 다 외운 게냐? 기특하구나. 하오나 스승님,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다니 관상의 법도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어찌 다르단 말이냐. 그림 속 사내의 눈 주변은 푸르스름하고 입술 끝에는 검은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이건 재물을 탐하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아비의 얼굴 아닙니까? 백운 선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책에 적힌 이론을 넘어 그림 속 인물의 사연까지 읽어내다니요. 처음에는 아이의 헛소리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분이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꽤나 이름난 거상 김대감이 백운 선생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김대감의 풍채는 당당했고 옷매무새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지요. 선생이 정중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군요. 백운 선생의 명성이 자자하여 내 특별히 찾아왔소. 이번에 큰 상단을 꾸려 청나라로 갈 생각인데 운수가 어떨지 좀 봐주시오. 선생이 김대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두툼하니 재물이 끊이지 않을 상이었지요. 대감, 걱정 마십시오. 이마의 광채가 훤하니 이번 장사는 대박을 칠 것입니다. 재물복이 파도처럼 밀려올 상입니다. 허허허, 역시 용하다는 소문이 맞구려. 내 기분 좋게 복채를 두둑이 두고 가리다. 김 대감이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구석에서 차를 우리던 분이가 쟁반을 덜그럭거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어디 천한 계집이 감히 대감의 앞길에 저주를 퍼부어 백운 선생, 제자 교육을 어찌 시키는 거요. 분이야, 썩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대감, 용서하십시오. 아직 철이 없어. 아닙니다, 스승님. 지금 저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마에는 누런 황금이 아니라 시커먼 흑빛이 드리웠고 목덜미에는 서슬퍼런 칼날의 기운이 감겨 있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객사하여 시신도 못 찾으십니다. 이 인연이 끝까지
김대감은 분기탱천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백운 선생은 난감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은 분이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특하다 한들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짓이다. 게다가 저분은 덕망 높은 거상이야. 내 눈에 무엇이 보였든 예의를 갖췄어야지. 스승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합니까? 화려한 비단옷 속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맑은 눈으로 선생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투명하고 깊은지 천하의 백운 선생조차 순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지요. 그리고 보름 뒤 한양성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청나라로 향하던 김대감의 상단이 국경 근처에서 산적대를 만나 몰살당했다는 비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적들이 김대감의 목을 베어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말한 목덜미의 칼날 기운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백운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에 앉아있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심하게 마당의 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선생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이야. 예, 스승님.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를 통해 나를 깨우치는구나. 너는 단순한 관상쟁이가 아니다. 사람의 살과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기운을 꿰뚫어 보는 심안과 영안을 가졌어. 저는 그저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헌데 스승님, 제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에 씌워진 가면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웃고 있으나 울고 있고, 어떤 이는 점잖은 척하나 뱃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 이제 내 지식으로는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 허나 약속하마. 내가 그 신묘한 눈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 늙은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마.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백운 선생의 제자가 귀신보다 용하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백운 선생보다 그 옆에 앉은 앳된 소녀의 입을 더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시집 온 새색시가 찾아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뱃속이 차가운 게 아니라 마음이 차갑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사시니 그 열기가 태기를 막고 있군요. 오늘 밤 시어머니께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올리며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다음 달 금음에는 반드시 태기가 비칠 것입니다. 과연 다음 달 새색시는 떡바구니를 이고와 분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달라는 농부가 왔습니다. 분이는 농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지요. 소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진 것입니다. 대개 아드님 얼굴에 노름판의 기운이 서려 있으니 읍내 투전판 뒷방을 뒤져보십시오. 소 판돈을 들고 도망치기 직전일 겁니다. 농부가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정말로 아들이 소를 팔아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분이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의 얼굴에 서린 색을 통해 병을 찾아내고 눈동자의 흔들림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쓴 자를 가려냈습니다. 그녀에게 관상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자 진실을 밝히는 법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분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자들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입속을 챙기려는 검은 무리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는 어린 시절 분이를 짐승처럼 부리다 내다버렸던 그 악랄한 대감이 더 높은 관직에 올라떠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어느 늦은 밤,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은밀히 백운 선생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하인이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곳에 신통한 관상가가 있다 들었다. 대감마님께서 친히 부르시니 썩 나와 모시거라. 방 안에서 책을 읽던 분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뼈에 사무친 그 집안의 하인 놈이었습니다. 분이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분이야, 저들의 기운이 흉흉하다.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저 가마 뒤에 숨어 있는 시커먼 욕망이, 그리고 제가 갚아줘야 할 빚이.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질에 떨던 부엌대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여인, 그녀가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방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시지요. 그 대감마님에 가면 제가 친히 벗겨드리러 가겠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분이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였고, 그녀는 그 실타래를 끊어낼 유일한 가위였으니까요. 그렇게 흙 속에 묻혔던 진주는 스스로 빛을 내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더러운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최대감의 집 마당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이 북적입니다. 고을원님부터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여들어 대감의 승진을 축하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군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감의 덕망을 칭송하기 바쁩니다.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평소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어 기운 옷을 입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화려한 비단 병풍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왁자지껄하던 잔치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감마님, 참으로 고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허나 그 비단 옷 사이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아니, 내년은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제 눈에는 대감의 얼굴의 덕망이 아니라 탐욕에 찌든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게 보일 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립니다. 그곳에는 남루하지도 그렇다고 사치스럽지도 않은 정갈한 옷차림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맑은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듯 깊고 고요한데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감히 하인들이 쫓아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춤거립니다. 허허, 미친년이 들어와 잔치상을 엎으려 하는구나. 여봐라, 당자. 전연을 끌어내라. 잠시만요. 제 말이 틀렸다면 제 발로 나갈 것입니다. 허나, 대감의 이마에 낀 검은 먹구름이 곧 벼락이 되어 떨어질 텐데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게 아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내년이 관상을 볼 줄 안단 말이냐? 볼 줄 아는 정도가 아니지요. 대감의 미간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재물복이 넘쳐나는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름 사이사이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눈꼬리는 처져서 인자해 보이지만 실상은 남을 속이고 뒤통수를 칠 때마다 꿈틀거리는 간사한 뱀의 눈입니다. 이를 사안이라 하지요.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하고 또렷해서 마치 홀린 듯 귀를 기울이게 되는 묘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르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요설을 늘어놓느냐. 내가 이 고을 백성들을 위해 내놓은 쌀이 몇 섬인데 쌀이라 하셨습니까? 대감의 코끝, 즉 준두를 보니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이 창고에 쌓인 곡식이 썩어 문드러지는 형국입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 쌀, 절반은 모래와 겨가 섞인 가짜였지요. 그리고 진짜 알곡은 뒷구멍으로 빼돌려 한양의 거상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증거 있느냐? 증거 있어. 증거는 대감의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입술이 얇고 뒤집힌 것은 거짓을 밥 먹듯 하며 아랫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상입니다. 10년 전 이 집 부엌에서 매질을 당하며 개밥보다 못한 밥을 먹던 어린 종년이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가 흘린 피눈물이 대감의 인중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최 대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10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팔려나갔던 그 비쩍 마른 계집아이. 설마 눈앞에 이 기품 있는 여인이 그 천한 것이란 말입니까?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칩니다.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붙입니다. 대감의 왼쪽 귓불이 얇고 뒤로 젖혀진 것은 조상의 덕을 갉아먹고 자식의 앞길마저 막을 흉상입니다. 지금 대감의 안방 장롱 밑 세 번째 바닥을 뜯어보면 이중 장부가 나올 것입니다.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횡령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빤 기록이 적힌 그 장부 말입니다. 입 닥쳐라. 전연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멍석에 말하라.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느냐? 여인이 호통을 치자 사방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기세에 눌려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도 벌벌 떨며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고을, 사또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여인의 말이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최대감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지요. 사또 날이 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확인해보면 알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대감의 안방 장롱 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장부가 없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허나 장부가 나온다면 이 자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쥐새끼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또, 저 미친년의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고을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대감 떳떳하시다면 확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소. 여봐라, 이 방은 지금 즉시 대감의 안방을 수색하라. 최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여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이성만이 빛날 뿐입니다. 잠시 후 안방으로 달려갔던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손에 낡은 책자 하나를 들고 소리칩니다. 사또 날이 찾았습니다.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내역과 고리대 문서가 빼곡합니다.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점잖은 척하던 양반들은 최 대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거리를 두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거나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최 대감은 덜덜 떨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사또, 한 번만 봐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리리다, 제발. 재산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를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그리고 이 사실을 한양의 조정에 낱낱이 보고할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대감의 오랏줄을 묶습니다. 끌려가는 대감은 악을 쓰며 여인을 노려봅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주인을 물어 내가 무사할 것 같으냐. 내 가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라니요. 저는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은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턱주가리 때문에 몰락할 운명입니다. 감옥에서 거울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눈밑 와잠이 얼마나 검게 썩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자식이 없을 상이니 복수해 줄 핏줄도 끊길 것입니다. 최 대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하듯 끌려나갑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통쾌한 광경에 넋을 잃고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흙투성이 부엌대기에서 천하의 관상가로 다시 태어난 그녀, 바로 분이입니다. 사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부인, 참으로 신통한 능력을 지니셨구려.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깊은 속내와 숨겨진 비밀까지 알아맞히시는 게요. 저는 그저 하늘이 보여주는 대로 읽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또 나리께서도 미간을 펴고 웃으셔야겠습니다. 곧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실 운세입니다. 그때 이 공로를 인정받아 더 큰 물로 나가시게 될 테니까요. 허허, 그것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그나저나 부인의 명성이 예까지 자자하던데 혹시 백운 선생의 제자가 아니시오? 맞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의 어지러운 기운을 바로잡고자 할 뿐입니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조선 팔도의 가면을 쓰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두 눈이 멀쩡한 한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의 눈은 이제 고작 고을의 탐관오리 하나를 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한양의 궁궐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 대감의 집을 나서는 분이의 뒤로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저분이 그 용한 점쟁이라며? 아니야, 점쟁이가 아니라 관상가래. 딱 보면 척이라니까. 우리 억울한 사정도 좀 봐달라고 합시다. 어느새 분이의 주변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천대받던 노비가 아닙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명의처럼 병든 세상을 얼굴로 진단하는 시대의 해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궐 담장을 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하던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만남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인 궁궐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가면을 쓴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라는 것을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스승님과의 약속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가자. 아직 닦아주어야 할 눈물이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분이의 독백과 함께 그녀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깔립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왕의 용안을 향해 갑니다. 과연 그녀는 왕의 얼굴에 들이운 짙은 그늘을 걷어내고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지 않습니까? 탐관오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신묘한 여인의 이야기는 저작거리를 지나고 양반들의 담장을 넘어 기어이 궁궐, 가장 깊은 곳 임금님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신하들은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이 퀭해진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천하다는 관상가를 궐로 불러들이라 명하셨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찌 천안 부엌대기 출신을 신성한 편전에 드리려 하시옵니까? 이는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옵니다. 맞습니다, 전하. 시중에 떠도는 요사스러운 소문만 믿고 요물을 들이시다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들의 반대가 빗발쳤지만 이미 마음이 급한 임금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가마 대신 그녀는 정갈한 무명옷 차림으로 궐문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도열한 편전, 그 숨 막히는 위압감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마치 흙탕물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하게 걸어들어와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아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미천한 몸이나마 전하의 옥체를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내 얼굴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 병세가 깊어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니 내가 나의 수명을 알 수 있겠느냐? 주변의 신하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용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불경한데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어찌 알겠냐는 것이지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편전 안에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기이한 푸른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본 사람은 비단 임금님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하께서는 병이 드신 것이 아니옵니다. 뭐라, 내 몸이 이리 불덩이 같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병이 아니라니 지금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냐? 내 인연 감히 어전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당장 저 요망한 년을 끌어내라. 좌의정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병사들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신 것이옵니다. 허나 그 독은 음식에 든 것이 아니요.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의 도끼이옵니다. 사람의 도끼라? 예. 지금 전하의 용안에는 검붉은 기운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근심이나 질병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전하의 정기를 빨아먹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이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 구렁이가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관들이 서 있는 줄을 훑었습니다.
콧대 높던 대감들이 그녀의 시선이 닿자마자 마치 발가벗겨진 듯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칠해인 관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웅크린 탐욕의 색깔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딱 한 사람, 조정의 실세라 불리는 좌의정에게 멈췄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마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고 입술에는 거짓이 덕지덕지 붙어 있군요. 전하, 저 자가 바로 전하의 눈을 가리고 나라의 기운을 막고 있는 원흉이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전하 전연이 미쳐서 아무나 물어뜯고 있사옵니다. 당장 목을 치셔야 합니다. 좌의정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의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호랑이 같던 좌의정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대감, 지난달 보름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구휼미 3천석 어디로 빼돌리셨습니까? 대감의 왼쪽 눈 밑 처첩궁의 검은 점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니 기생집 별채 지하 창고에 숨겨두셨군요. 그 쌀가마니 위에 앉아 희희낙낙할 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좌의정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임금님조차 모르는 비밀을 이 천한 계집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전하, 좌의정 대감의 뒷배를 봐주는 자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병판 대감, 호조 판서 대감. 당신들의 얼굴에도 똑같은 탐욕의 구렁이가 뙬리를 틀고 있군요. 입으로는 충신이라 떠들지만 배 속에는 썩은 물만 가득합니다. 그녀가 지목할 때마다 대신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주저앉거나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씌어진 색,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죄악의 기록을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도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전하, 당장 금부도사를 보내 좌의정의 별채를 수색하라 명하시옵소서.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임금님은 떨리는 손으로 용상 손잡이를 꽉 쥐셨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과 동시에 믿었던 신하들의 대한 배신감으로 치가 떨리셨겠지요. 금부도사는 들라.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좌의정의 사가와 별채를 낱낱이 뒤져라. 쌀 한 톨이라도 부정한 것이 나온다면 그 즉시 죄인을 포박하여 대령하라.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 계집의 요설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발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좌의정의 별채 지하에서 썩어가는 쌀가마니와 뇌물로 받은 금괴가 산더미처럼 발견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편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놈들, 내 너희를 믿고 나라시를 맡겼거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제 배만 불리고 있었단 말이냐. 여봐라, 저 역적들을 당장 하옥하라.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권신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좌의정은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서글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미 그녀의 눈에는 보였을 테니까요. 소란이 가라앉고 편전에는 임금님과 그녀, 그리고 숨죽인 몇몇 신하들만 남았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 앞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존이신 임금님이
천한 노비 출신의 여인에게 허리를 굽혀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대가 짐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했네. 내 눈이 어두워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벽만 탓하고 있었어. 그대의 그 눈이 조선의 하늘을 다시 열었구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왕의 얼굴은 혼자의 것이 아니요 만백성의 거울이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웃으셔야 백성들도 웃을 수 있나이다. 그날 이후 조정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이품 이상의 고관대작들이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콧대 높은 양반들도 선생님이라 부르며 예를 갖추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흙바닥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실 일만 남았는데 어찌하여 다시 낡은 옷을 입으십니까? 비단 옷을 입으면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 눈은 화려한 것을 볼 때 흐려지고 비천한 것을 볼 때 맑아지니 이것이 내 팔자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임금님의 스승이자 조언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궐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궐 밖으로 나와 다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지요.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묵은 때를 벗겨냈으니 새살이 돋게 해야지요. 나를 기다리는 눈물 젖은 얼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녀는 궁궐문을 나서며 저 멀리 펼쳐진 민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개인의 운명을 보는 점쟁이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만인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 뒷모습 위로 찬란한 조선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녀의 옷소매는 언제나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답니다. 궐 안의 비단 방석보다 거리의 거적대기가 편하다는 듯 그녀는 오늘도 도성 밖 빈민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대감마님들께서 어찌 천한 것들의 사정을 아시겠습니까? 제 눈에는 이 아이의 핏물이 훗날 조선을 덮칠 붉은 강물로 보입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에 당대 최고의 권세가라는 이조판서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억울하게 주인에게 매맞아 죽은 노비 아이의 시신을 거적에 싸서 대전 앞마당에 내려놓았을 때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었지요. 감히 천민의 시체를 궐 안으로 들이다니 목을 쳐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죽어서도 감지 못한 이 눈에 서린 원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곧 가뭄이 되고 역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의 주름살 속에 박혀 있음을 어찌 모르시나이까. 그대의 뜻은 알겠으나 국법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양반들의 반발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임금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왕의 얼굴에서 결단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단지 명분이 필요할 뿐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대신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목소리를 높이던 영의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감의 미간에는 검은 기운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닥칠 화를 막으시려면 지금 당장 입을 다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디라고 저주를 퍼붓느냐. 내 자손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탄탄대로를 걷고 있거늘. 과연 그럴까요? 대감의 셋째 손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어제 유씨, 기생집 뒷방에서 벌어진 일을 덮기 위해 대감의 곳간에서 은자 100냥이 나갔지요. 그 돈이 입막음은 될지언정 하늘의 눈까지 가릴 순 없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이미 단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지금 덕을 쌓지 않으면 대감의 가문은 3대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조정 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이 틀렸다면 지금 당장 저를 능지처참하십시오. 허나 만약 제 말이 사실이라면 영의정 대감께서는 노비는 노비의 어머니를 따른다는 종모법 폐지에 앞장서 주셔야겠습니다. 그것만이 대개 손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외성병력보다 더 크게 궐안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구원의 동아줄이었지요. 결국 영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전하, 이 늙은 신하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그날 밤 조선 팔도에는 전무후무한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면천시키고 주인이 함부로 노비를 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법령이 반포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녀의 집 앞에는 감사의 절을 올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 매질을 당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던 그 손 말입니다. 어머니 보고 계셔요? 이제 더는 우리처럼 짐승 취급받으며 우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 밖에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어머니라 부르며 칭송이 자자합니다. 제자의 말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 그런 거창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남의 얼굴을 훔쳐보며 밥을 빌어먹던 점쟁이일 뿐이야. 허나 이제야 비로소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구나. 거울을 가져오너라. 제자가 가져온 동경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롭고 서늘한 관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온화한 강물이 흐르고 굳게 다물었던 인매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머물러 있었지요. 평생 남의 운명을 읽어주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운명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완성한 것입니다. 사람의 상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내 이제야 온전히 깨닫는구나. 밖에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전 재산을 털어 도성박 병자를 돌보는 관청인 활인서에 기부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찌 사시려고?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녀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손이 든 그녀는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방에는 낡은 관상서 한 권과 평생 아껴 입던 무명옷 한 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장례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도 슬픈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족부터 저작거리의 거지들까지 신분의 귀천 없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니까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사람 대접받게 해주시고선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하늘이시여, 어찌 이토록 귀한 분을 빨리 데려가시나이까? 우리들의 어머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곡소리가 한양 바닥을 가득 메웠지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마다 하얀 나비 떼가 날아와 춤을 추듯 배웅하는 기이한 광경을 말이죠. 그것은 마치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마침내 껍질을 깨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 모습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관상이 아닌 마음을 보라 가르쳤던 조선 최고의 관상가. 노비로 태어나 조선의 하늘을 열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귀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듯합니다. 여보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게나. 저 흙투성이 아이의 눈 속에 세상을 바꿀 호랑이가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느 주막 늙은 노인이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 속에 그녀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세상이 담겨 있나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당신 안에도 세상을 비출 찬란한 진주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